네, 네, 안녕하세요. 중일팀장 윤민구입니다. 네, CNA 논술 8월 중도 설명에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올해는 교육 정책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할 때마다 좀 이제 학부모님들께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선은 고교학점제가 말만 나오다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벌써 이제 1학기가 이제 지나갔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도 이제 아마 내년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었고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뭐 잘 이게 제대로 된다면은 뭐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수하면서 본인이 적성과 진로를 찾아가는 이런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뭐 기대한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원래 뭐 9등급으로 여겨지던 이전 뭐 내신 등급제가 5등급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전보다 1등급이나 2등급을 받는 게 훨씬 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내신 경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뭐 우리나라는 뭐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학원에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논서 수령 평가가 확대된다. 저희 학원에서 매주 학생들이 서술형 답안 적고 있고, 논술을 하고, 대면 첨삭하시는 거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은 뭐 고교 내신 평가에서도 이게 뭐 고교도 아니고 뭐 중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객관식을 지향하고 논소수령 평가를 확대하겠다. 뭐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뭐 이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2025학년도부터 고1 수행평가 더욱 중요해지는 세 가지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교과 세특 입력이 2배로 증가되었다. 지금 벌써 뭐 한 번 그러면은 입력이 된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원래는 이제 뭐 한 뭐 어떤 국어라는 과목이라고 친다고 하면은 이게 1년에 뭐 두 학기 기준으로 수업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1년에 1회씩만 그 단위로 작성을 하고 마감을 했던 거죠.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그런데 이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 지금 현재 중1 학생들과 지금 현재 고1 학생들 두 학년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모든 교과목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한 학기에 한 번씩 작성 마감하는 걸로 이게 단순한 분량도 2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수행평가 관련된 뭐 학생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이런 교과 세특 이것이 뭐 교사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생산성 있고 적어야 되는 것일 테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된 이제 조항입니다. 제4조 처리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밑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고등학교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2025학년도 1학기부터 학기 단위로 작성 마감해야 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과정에서 이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요 부분에서 학생들이 확실하게 좀 신경 쓸 부분이 뭐 당장 쓰이는 게 2배가 됐으니 많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2025학년도부터 이제 그 수행평가 중요해진 두 번째 이유입니다. 수행평가의 주제나 비율이나 평가 방법 등을 대학에 제공하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 말씀드렸다시피 적히는 게 분량이 2배가 되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평가할 때 뭐 이게 적혀 있는 것들의 이런 정합성을 좀 더 제대로 보겠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교학점제나 뭐 내신 5등급제 전면 적용에 대응해서 내실 있는 학생부 위주 전형 운영을 위해서 과목별 평가 정보 및 교육과정 운영상 특이사항 정보를 추가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전에 있었던 뭐 국어 과목, 뭐 그 논수령 수행평가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냥 뭐 논수령 수행평가를 봤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수행평가 영역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평가 방법, 뭐 주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규정해서 대학에 제공을 해야겠죠. 물론 뭐 요 내용들은
지금 현재 2025학년도 고1 학생들이 네, 대입을 하게 되는 때, 네, 좀 어떻게 나오게 될지가 좀 확실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는 이상 학교 교사들 입장에서도 뭐 수행평가를 낼 때 뭐 이전보다는 조금 더 네, 주제나 그리고 학생들이 뭐 어떻게 단계별로 네, 수행평가를 해야 성취도가 높아질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개편안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28학번이 되는 거죠. 네. 1단계 수능에서는 뭐 3배수로 100%, 2단계 수능에서 네, 교과 영역 평가 40점을 포함하겠다. 네, 정시인데도 말이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여기 말하고 있는 내용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제 평가 영역 중에서 학업 수행 내용이겠죠. 네, 제가 하늘색으로 좀 네모를 쳐놨는데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에서 네,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세특입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 부분을 평가 내용 40점 안에 넣겠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서울대학교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뭐 좀 개편안들이 당연히 뭐 다른 학교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개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분위기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수능 선택 과목 폐지되는 거는, 네, 뭐 다들 익히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전에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뭐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제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작과 언매 중에서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7년 겨울에 또 수능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겠습니다만, 네, 이런 공통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네, 거대한 흐름입니다. 사회나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저도 좀 옛날에, 사회 영역에서 두 가지, 세계지리와 정치, 가지고 이제 수능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요 여러 가지의 과목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두 개를 선택해서 보는 현재의 이런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니라 네, 뭐, 이과 학생도, 뭐, 공통, 통합사회, 수능을 봐야 되고, 문과 학생도 과학 영역의 통합과학 수능을 봐야 되는, 네, 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통합형 인재를, 뭐, 가져가겠다는 이런 미래 인재상에 좀 맞는, 네,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사회과학 면에서는 제가 늘 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차이는 좀 어마어마하게 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의 최고는 독서겠죠. 네, 그리고 2032년 대입 개편안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봄쯤에 있었던 충남 보령에서 있었던 이제 정부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 감이 좀 잘 안 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정부 시도 교육감 협의회, 뭐 교육감 분들이 이제 모인 이런 회의에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죠. 2032년 3위학번이 되는 친구들인데, 수능을 이제 뭐, 절대평가로 5단계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수능에서 논서 수령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뭐 수시도 학생들이 이제 5단계로 나오게 되고 수능도 뭐 모든 영역을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절대평가로 모든 영역을 전환하고 5단계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이런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이제 수시 뭐 내신 성적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전 영역 5단계 절대평가로 바꾸는 뭐 정시 영역에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좀 확실히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좀 뭐 세특이라든가 뭐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볼 것 같고 그리고 뭐 학생들한테 뭐 논소수령 평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술 면접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많은 식으로 좀 바꾸게 만드는 거는 뭐 지식을 암기해서 뭐 지금 현재의 OMR 카드에 있는 어떤 수능을 뭐 지식을 맞추는 문제 이런 것보다도 사실 이게 주제가 뭐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되게 많은 분야 뭐 인문 분야든 사회 분야든 뭐 이런 분야의 전반적인 배경 지식이 좀 확실하게 학생들한테 좀 요구되는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논술수련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가끔 뭐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뭐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결국 뭐 논리적 사고 능력을 통해서 논술적 구조를 갖춰서 네, 자신의 주장을 뭐 근거로 뒷받침을 잘 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뭐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인가. 그리고 뭐 독해력을 어떻게 잘 발휘해서 제시문들의 내용을 어떻게 잘 살펴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나중에는 정말 논술수련 평가까지도 수능에서 네,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재 양성에도 이것을 평가하는 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교육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1단계로는 인공지능 기반 채점을 하고, 2단계로는 수능 전문 평가단이 채점을 하고, 그러면 우선 수능 전문 평가단이 논술수련 평가를 하는 이런 좀 교육 같은 거를, 본인들끼리 좀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3단계 검증체제 구축까지 해서 이 3단계별로 2032년까지, 네, 점진적으로 좀, 바꿔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제 뭐 논술수련 수능 안착을 위해서 뭐 당연히 갑자기 뭐 학생들한테 이런 수능을 보게 하면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초육 학생들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뭐 고1 학생들, 뭐 중1 학생들도 뭐 2022년 교육 과정을 뭐 처음으로 도입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중고교 지필평가에서도 논술수령 출제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 자체는 뭐 중1부터 고3까지 6년 동안 논술수련 평가를 많이들 학생들이 경험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능에서 네,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뭐 또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나온 게 수능 100% 전형을 가급적 축소를 하고 내신 성적 및 학교 생활 기록부나 수능 성적 종합해서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그 정규 교육 과정을 잘 이수했느냐, 얼마나 확실하게 좀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했느냐, 뭐 이런 거를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28년 서울대에서 정시전형 개편안도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젠지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라는 제가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뭐 젠지 세대라고 하면은 뭐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 현재 이제 2010년대 네, 초반까지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지금 현재 뭐 초육 중일 뭐 이 정도 학생들이라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 문해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좀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는데, 네, 좀 놀라울 정도가 점점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낱말 뜻을 몰라서 수업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시험 치르기도 힘들다는 네, 뉴스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작년 이제 10월 7일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학생 문해력에 대해서 교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조사를 했고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천여 명 이상 교원이 예시를 들어 답하는데 뭐 금요일로 착각했다.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욕을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왕복 3회라고 했더니 왕복을 이해 못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금일과 시발점은 학생들 입장에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저도 좀 왕복을 학생들이 이해 못한다는 거는 조금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 사항에 이제 뭐 대응을 했는데요. 그 질문에 이제 91.8%가 저하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원의 절반에 가까운 48.2%그 교원들이 해당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21% 이상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의 맥락과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도 21% 이상이라고 답을 한 교원도 46.6%가 됐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교원들이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뭐 정말 학생들과 같이 살아 숨쉬는 뭐 이런 수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저도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어려운 단어나 한자어 이런 거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 네, 교원분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면 갈수록 뭐 교과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네,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에도 30% 정도나 이렇게 본다라고 대답이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네, 라는 현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학생 문해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수행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설명문 쓰기 수행평가였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도와줬던 그런 국어 수행평가를 갖고 와 봤는데요. 설명문 쓰기를 할 때 어떤 제시문을 주고 그것에 대한 독해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조사를 해오게 합니다. 금일이 금요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단어 같은 것들을 잘 모르고 문해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뭐 여기 주제 예시를 보시면 뭐 수사법, 양자역학입니다. 무려 가우디 건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책을 본인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서 그것을 읽고 그것을 정보를 요약하고 이거를 학교에 갖고 올 수는 있겠는가? 네. 물론 국제중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에 조금 더 익숙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초육 학생들, 그리고 지금 뭐, 고교학점제 하고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 갈수록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수업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제중학교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런 식의 수행평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을 써가는 게 아니라 이 가져온 자신들이 조사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직접 학교에 가서 실시간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과연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네, 제가 그래프랑 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한국의 사회지표, 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확실하게 좀 눈에 띄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2%대를 유지하던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참고로 이제 중학교 국어 영역에서 제가 갖고 온 그래프입니다. 2022년에는 11.3%까지 확실하게 확 튀어오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학생들한테 어떤 악영향을 지금 우리 사회가 미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 10명 중에서 거의 1명 가까이가 기초학력 미달이 되고 있다. 네, 라는 거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자료 갖고 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뭐 2016년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긴 하나, 뭐 1.3%, 2.6%, 1%, 3% 정도였죠. 근데 2000년대, 20년대 들어서 6.8%를 넘어가더니 2023년 기준 8.6%까지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문해력 저하가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네,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뭐 기사를 하나 인용해 봤습니다. 문해력 저하 원인이 독서 부족이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학습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학생 문해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 독서 부족이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재밌는 게 너무 많죠.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이제 보면서 이제 막 뭐 보고 있는 친구들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중독성이란 게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중3 그 과정에서 불안 세대라는 책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2010년대부터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 있었던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중독적인 어떤 문제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학생 문제력이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이제 뭐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국어 과목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이게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전반적인 교과목 학습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라는 충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뭐 수행평가 관련해서 뭐 공유하면서 뭐 도움도 주고 할 때 뭐 체육, 음악, 미술, 심지어 수학까지도 학생들이 글쓰기 논술형 수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에 정말 문해력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뭐 과학 문제나 수학 문제 같은 이런 이과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발문 자체가 조금씩 이제 서술형 발문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발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뭐 수학 공식도 알고 수학 문제도 풀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아예 이게 어떤 걸 요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면은 어떠한 문제도 학생들이 뭐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모르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고 여기는 거는 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문해력이 이렇게 계속 뭐 문자를 해독하거나 단어를 아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료를 보고 추론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계속해서 이제 교육계의 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학생들이 이제 뭐 글을 읽을 수는 있죠. 글씨를. 우리가 이제 뭐 쓰고 있는 한글이란 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소위 말하는 비유적으로 행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행간의 이런 의미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네, 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해력이라는 게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럼 전반적인 학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럼 반대로 어떻게 보면 뭐 문해력이 떨어진 게 이제 독서 부족이다. 그러면은 독서를 통해서 학생들의 문해력을 어릴 때부터 길러준다면 네, 각 교과에 대한 학습력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질 수 있다는 게, 네, 학계에서 말하는 이야기인 거죠. 네, 문해력을 향상하려면 글을 읽고 쓰는 활동을 늘려야 하고 독서 모임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학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독서 모임을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저희 학원에서 확실하게 학생들한테 좀 제공할 수 있는 좀 강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 말을 하는 게 글을 읽고 쓰는 활동을 하거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통해서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해석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반복 훈련하는 연습하는 것들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네, 지금의 네,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미래 인재는 무엇을 갖춰야 할까? 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좀 말도 안 될 정도로 발전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에이, 뭐, 그래봤자 뭐, 얼마나 바뀌겠어요. 근데 뭐, 이걸 보고 계시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게 은근히 15년 정도밖에 안 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분명히 이제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뭐 전화만 되는 핸드폰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칼라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봤을 때 와, 이거 엄청난 발전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좀 이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은 뭐 컬러는커녕 뭐 4K까지도 이런 게 가능해지는 이런 뭐 핸드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될 2030년대에는 과연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오픈 AI와 결별했습니다만 이전에 이제 CTO로 일했던 미라 무라티 오픈 AI의 뭐 그 소위 말하는 챗GPT의 어머니라 불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말하기로는 2025년 말 2026년 초에 챗GPT 이런 GPT 기술이 박사학위 수준 지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엔트로픽 CEO의 네, 다리오 아모데이도 2020년대 후반에는 박사학위 수준이 아니라 노벨상 수상급 지능을 갖춘 A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두 번째 내 이론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일종의 이제 두 번째 뇌가 되는 거겠죠. 뭐 저도 당장에 제가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핸드폰 전화번호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가족 정도밖에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면 두 개의 뇌에 제가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뇌 자체가 이렇게 일상화 될 텐데 지금처럼 갖고 있는 어떤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뭐 좀 웨어러블해서 나중에 나아가서는 이것을 뭐 뇌에다가 아예 착용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뇌가 이 최상위 인간의 능력을 가진 AI가 만나게 됐을 때, 그럼 과연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나중에 어른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암기라는 것은 이게 이전만큼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어떤 지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이런 AI가 알려주는 정보에 대해서도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패러다임 자체는 좀 어마어마하게 좀 바뀌게 되지 않겠는가?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메타인지 개념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학생들이 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래? 그러면은 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모를 수도 있죠.
그래, 그러면은 무엇을 모르니?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줄게.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초반에는 이 친구가 말하기 싫어서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곰곰이 저도 어릴 적에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고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뭐 진짜 좀 친해진 학생들이 있죠. 몇 년 동안 수업을 하면은 그 친구들하고 한번 진솔한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어느 기준선을 딱 정했다고 치면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느냐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부터가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시작해서 문제 해결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보 리터러시 이게 당장에 이번에 중일학교 교과서에서도 원래 이전에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문학이랑 그리고 비문학이랑 문법 정도로 이렇게 국어 교과서가 좀 구성이 됐었는데 요번 이제 2022년 교육과정이 도입된 교과서에서 매체라는 과목이 하나가 이제 그 네 번째 과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이 매체, 정보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거의 뭐 숨쉬듯 공기처럼 네, 마주하고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걸 모르는지 이거를 알아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두 번째 뇌를 통해서 계속해서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아니지 리터러시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네, 광범위한 능력을 전체적으로 정보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학생들 뭐 수행평가 같은 거로도 정보 리터러시는 계속해서 많아지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네, 능력으로, 역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보를 적합하게 이용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정보 리터러시 중요성의 요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네, 독서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늘 말씀드리면서 좀 이게 갑자기 뭐 짧은 시간 만에 문해력을 갑자기 확 올려줄 수 있는 무슨 뭐 어떤 알약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제가 어디 옛날에 영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미래 시대에 인간의 뇌 자체에다가 뭐 USB를 꽂아서 거기 있는 정보, 이런 것들, 능력들을 뭐 직접 뇌에 다운로드하는, 뭐 그런 게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아까도 우리가 그 뭐 뉴스 기사에서도 봤던 것처럼, 독서가 결국은 문해력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진정한 문해력을 원한다면 천천히 가는 정독 기회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뭐 한 학기 한 권 읽기 뭐 이런 식의 네, 내용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되게 미국의 뭐 명문 대학교 이런 데서도 뭐 양질의 도서를 한 권 가지고 한 학기 내내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계속 수업하고 있는 걸 보면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뭐 디지털 세상이 온다고 해도 독서만큼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조지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독서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후 활동으로 독서 노트를 이제 쓰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학생이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정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종이책이 이제 독해력을 8배 높인다. 네, 그쵸. 뭐, 교과서도 디지털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종이는 옛날 것이다. 뭐 이북의 시대다. 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 뇌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자인 메리앤 울프, 네, 말을 합니다. 독서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고, 인간이 독서를 할 때, 네, 뇌 연결성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저희 학원에서도 학생들하고 이제 뭐 뇌과학 관련된 부분을 종종 이제 얘기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과학 워크북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뭐 이전에는 뭐 사람들이 이제 뭐 그 타고난 뇌세포 수 자체가 어떤 뇌의 이제 이런 기능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죠. 지금 현재는 검증이 됐습니다. 뇌와 뇌세포들 뉴런들을 시냅스가 얼마나 연결을 복잡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얼마나 빠르고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느냐가 뇌 기능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읽기를 할 때 이 뇌 신경망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 이게 다중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활동을 하면서 점점 그 신경망이 더 강화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강화된 신경망이면 우리가 뭐 비유를 하자면은 뭐 도로로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산업의 발달의 뭐 핵심이겠죠. 도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도로가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각각의 도로가 굉장히 넓고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정독을 할 때, 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읽는 동안 뇌가 재창조된다라는 말까지 좀 이렇게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몰입이 관건이다. 네, 그렇죠. 정독이 중요합니다. 네, 상담 전화 같은 거 할 때도 머니 분들께서 학생이 이제 뭐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을 때 너무 좀 빨리 읽는 것 같다라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뭐 안 읽는 것보단 낫겠지만 역시나 네, 시간을 충분히 들어서 몰입을 할 수 있게 네, 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독서에 대한 어떤 좀 흥미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아마 관련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한 지가 이제 꽤나 이제 뭐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럴 때 보는 학생들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즐거운 경험이 있었던 네,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초등학교 중고학년 이때부터 책을 읽은 친구들이 확실히 몰입 독서에 네, 좀 특화돼 있다라는 거를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깊고 넓은 이게 중요성해서 바칼로레아, 네,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세계 교육의 트렌드니까요. 프랑스에서 이제 하는 독서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를 뭐 이제 제대로 주지 않고 뭐 교재 선정도 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학생들이 1년 동안 읽을 100여 권의 선정 도서를 이제 준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네, 뭐 각종 서적이나 뭐 문학 작품, 만화, 특히 뭐 기록물 이런 것까지도 다 네, 읽고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글을 쓰는 독후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네, 세계적인 트렌드 교육으로 가고 있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칼로레아에 이제 인터내셔널을 붙여서 I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뭐 한 작년, 재작년쯤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주도와 대구 교육청에서 먼저 이제 선행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더 빨랐던 게 일본이고요. 그런데 이게 네, 드디어 IB 프로그램 도입 전국 시도 교육청 협의체 네, KAOIB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IB 본부와 2025 고등교육 연계 포럼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뭐 당장에 올해 5월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네. 전국으로 이제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는 이제 뭐 설명회 내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좀 이게 착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032년 뭐 논술조정 수능을 보고 있다고 했으니 그때쯤 가면은 좀 너무 당연한 걸로 여겨지고 있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들 중에서 이런 IB 프로그램을 뭐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학교는 뭐 아예 없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IB 프로그램도 제가 말씀드린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처럼 네, 제가 밑줄을 쳐놓은 부분이 있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인재를 키우겠다. 그걸 위해서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탐구심, 배려심을 지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IB 프로그램은 토론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목표로 하고요. 여러 가지 교과와 주제를 융합하여 심화 탐구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글로 정리하는 이런 수업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한참 전부터 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수업을 제공하고 있었던 네, 좀 근본 중에 네, 근본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네요. 네, 하버드대 글쓰기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얘기해요. 뭐 손글씨 그런 거 써서 뭐해요. 요즘에 디지털 세상이에요. 선생님 맨날 사람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기합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세계 최고 대학으로 불리는 하버드대에서도 여전히 졸업을 위해서는 50kg 글쓰기를 한다. 좋은 글쓰기가 좋은 생각을 부른다. 분명히 글을 쓰는 거 귀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글쓰기를 통해서 좋은 성인으로 자라나는 거 지금 힘들어도 좀 네, 견디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CNN 연술 저희 학원이 어떤 흐름으로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독입니다. 백연지식도 쌓을 수 있고 읽을수록 학생들의 뭐 독서 능력도 올라갑니다. 네,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통합형 수능 이런 데서도 온갖 배경 지식
바탕이 돼서 네, 문제 푸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도와줄까 부분입니다. 저희 중등 워크북에서 이제 학생들이 뭐 책만 읽고는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본인이 다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네, 다른 제시문들을 저희가 한 두 페이지, 많게는 여섯 페이지 정도 네,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독해 정확도, 속도를 네, 신장하는 거를 꾀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만한 이 부분입니다. 어휘를 모르면은 뭐 독해가 되지 않겠죠. 네, 금일이 금요일이라고 여기는 학생들이 이거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왕복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네. 어휘력 중요합니다. 고난도 어휘를 학습하고, 네, 주제 관련 개념어도 학습합니다. 한자성어도 매주 거의 한 다섯 개 정도 수업을 합니다. 잘 읽은 이 부분입니다. 독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뭐 소설이라면은 뭐 소설의 서사, 구조 같은 것들을 볼 수도 있겠고요. 비문학이면은 핵심 내용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제 뭐 책을 읽고 다 이해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설명하는 수업을 지향합니다. 네, 말해볼까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뭐, 저희 그 학원에서도 이제 학생들 뭐 이제 논술 전형이나 이런 거, 뭐 구술 전형, 이런 면에서 그 문제 같은 거를 응용해서 저희가 학생들하고 함께 얘기해 보기도 하는데, 네, 전형적인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각종 제시문을 한 뭐 네 개 정도 주고, 요즘에는 뭐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프나 도표 같은 것도 좀 많이 주는 편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주게 되는 거죠. 첫 번째에서는 이 학생이 사실적 독해, 이 글에서 요구하는 이런 뭐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 정도에서 그렇다면 이 사실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너가 한번 펼쳐봐라.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저희 중등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텝 1, 2, 3으로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주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이 뭐 8개, 9개 정도까지도 네, 계속 답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네,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토의를 하고 네, 토론을 할 때도 있겠고요. 자기 주장을 펼치고 아니면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학생들이 조금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너무 작고 발표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매번 발표 수업을 통해서 네, 계속해서 신장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론해봐입니다. 토론이나 논술로 이제 저희 수업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데, 뭐 논쟁적 말하기 과정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그리고 근거에다가 뒷받침 자료를 통해서 증명을 한 다음에 그 근거와 주장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해서 이 3단 구조를 잘 갖춰서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뭐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자꾸 이제 뭐 발문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뭐 오답을 내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말해서 이 말하기에 이런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계속해서 토론을 할 때 너가 말을 하고 있는 그러면 반대편 아마 그 사람이 듣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고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는 내용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해 봐라. 라고 이제 수업 시간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뭐 고려하면서 말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뭐 글을 쓰는 훈련을 하다 보면, 뭐 나중에 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 면에서도 뭐 당연한 좀 얘기입니다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내 입장에서 뭐 배려를 해서 말해주는 사람, 글을 써주는 사람, 네. 이런 학생들을 좀 키우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논술해봐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토론해봐 부분을 글로 쓰는 버전입니다. 네, 이제 뭐 음성 언어와 이제 문자 언어의 차이겠죠.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거에서 학생들이 좀 간결하게 또박또박 말하고 크게 말할 수 있었다면은 글쓰기 같은 경우는 간결하게 문장을 구성하고 형식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 문장 호응이 맞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주어나 목적어 이 두 가지의 네, 이런 문장 필수성분을 좀 빠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학생과 선생님이 그때그때 네, 대면 전삭을 하면서 네, 교정을 해 나갑니다. 네,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 학생이 열심히 해준다면은 뭐 중학교 뭐 수행평가, 글쓰기, 뭐 A, 뭐 안 돼도 뭐 B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학생으로 네, 분명히 네,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월 커리큘럼 안내 간단히 말씀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중1은 이제 성숙한 시민을 위한 정치 경제 그 북입니다. 네, 뭐 그 북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정치와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정치나 뭐 법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책으로 읽어본 게 어떻게 보면 좀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법, 경제, 최저임금, 어떤 브랜드, 그런 사회학적인 얘기들을 나누게 되고, 이론을 접해서 이제 그 지식을 활용해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나중에 겪게 될 이런 정치나 경제 문제 관련된 이런 어떤 해결책들을 우리가 가져나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과정을 네, 겪게 됩니다. 중2는 이제 경제를 보는 우리 사회입니다. 네, 중1 때 이제 경제를 조금 약간 맛봤다면은 중2 때는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네, 좀 보게 되는 거죠. 시장 경제와 정부 개입이 갖고 있는 어떤 좀 장단점이 무엇인지 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좀 잘 융화돼야 우리 사회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국제사회입니다. 그래서 국제거래 관련된 것, 환율, 그리고 ESG까지 학생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역량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네, 중3은 교과서 소설 다보기 5권입니다. 네, 고등 필독 단편 소설들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뭐 소설을 학생들이 읽고 그리고 그 소설 내용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토론과 논술을 하는 과정인데요. 네, 한국 전쟁부터 산업화 시대까지를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학생들이 뭐 살아볼 순 없죠. 그래서 이제 소설을 통해서 그 주인공들의 삶을 간접 체험하고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기르고 여러 가지 배경 지식 가지고 네,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중3 9월 커리큘럼 안내까지 해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